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호회 사람들까지 관계의 폭이 넓고 다양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필요가 아닌 기대를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의 틀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기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의 관계의 감옥이 된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에서 이상 국가를 논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기대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기대라는 것이 실은 현실이 아닌 우리 마음속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친구의 모습, 완벽한 자녀의 모습, 완벽한 배우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현실의 사람들을 그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결코 우리가 그려놓은 완벽한 이데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각자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러한 괴리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의 목록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명절에 얼마나 자주 와야 하는지, 친구들은 얼마나 자주 연락해야 하는지, 배우자는 어떤 말투로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데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쉽게 생기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지혜는 명확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필요는 기대와 다릅니다. 필요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른 모습이어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면 기대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조건부 수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상적인 관계의 그림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인간들과 맺는 진실한 관계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우리 내면을 돌아볼 때입니다. 혹시 나는 상대방의 필요가 아닌 나의 기대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며 갈등 없이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어른스럽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플라톤은 이런 생각이야말로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떠올리며 그가 말한 이상 국가와 조화로운 사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플라톤이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을 권장했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조화를 말했지 모두와 친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조화란 국가 안에서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는 지혜를, 수호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성에 맞는 덕을 실현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죠. 이 관점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운 통찰이 나타납니다. 조화로운 삶이란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과 맞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 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넉넉했기에 여러 사람과 폭넓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대화편 라케스에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용기란 무모하게 모든 것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아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떤 관계가 나에게 소중한지 알고 그 관계에 내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넓이를 성공의 척도로 보는 시각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속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관계의 수를 행복의 증거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착각입니다. 진짜 실체는 깊이 있는 몇몇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연결과 이해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모든 사람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고 결국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플라톤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진리를 함께 탐구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의 철학적 사명에 맞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조화입니다. 외부의 기준에 맞춰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에 따라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제 넓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묘사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아테네 시민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제자들과 친구들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관계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오래된 것에 대한 특별한 존중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오래된 집, 오래된 물건에는 세월의 무게와 가치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로도 이어집니다. 10년, 20년을 함께한 친구라면 무조건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연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하나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인연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소모하며 그 관계를 지켜야 할까요? 플라톤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관계의 가치를 시간이 아닌 영혼의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과 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좋은 관계란 단순히 오래 지속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나의 이성이 더 깨어나고
나의 기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며 나의 욕망이 절제되는 관계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친구,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지인, 과거의 영광만 되뇌며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옛 동료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나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피폐한 상태로 만듭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소진되며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참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젊었을 때 좋은 추억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 않냐는 생각에 말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의란 각자가 자기 몫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빚을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린 칼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 친구가 미쳐서 누군가를 해칠 상태라면 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리나 성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나와 상대방 모두의 영혼을 해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은 중립적입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시간을 영혼에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떤 상태로 함께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0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20년 동안 서로가 성장하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20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에너지를 소모해왔다면 그것은 단지 오래 지속된 고통일 뿐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인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리시스에서는 우정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친구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과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점을 익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과거의 틀에 가두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욱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영혼에는 날개가 있어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에 매달리면 그 날개는 힘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관계, 나의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인연에 계속 매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실수할 것 같으면 미리 충고하고 싶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에게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친구들에게는 내가 겪은 일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경험담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녀들은 전화를 피하고 친구들은 만남을 미루며 사람들은 우리의 조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플라톤은 침묵을 지혜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한다고 느낄 때 말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침묵 속에서 상대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안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파술입니다.
산파가 아기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스스로 낳을 수 있도록 돕듯이 진정한 지혜는 내 지식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안에 있는 지혜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이 원칙을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후회를 남기는지, 어떤 길이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무엇이 시간 낭비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선의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내가 살아보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진리를 본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를 해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동굴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실이어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강요일 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갈등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조언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무시당함으로 느낍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친구는 자신이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말은 분명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이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좋은 관계란 내가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침묵, 상대방의 실수를 지켜보는 침묵,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침묵 말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플라톤도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혜를 쏟아내기보다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고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존재로 그 사람 곁에 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톤은 법률편에서 나이든 사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조언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는지, 어떻게 관계를 대하는지, 어떻게 침묵을 지키는지를 보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줄이고 태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메논에서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덕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영혼의 회상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 안에 이미 있는 지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경청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조언 대신 질문을, 설교 대신 경청을, 말 대신 존재감을 선택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도 드물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 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명확했습니다. 부모는 보호자이고 양육자였으며 자녀는 그 돌봄을 받는 존재였죠.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걱정하고 조언하고 돕고 싶어 하지만 자녀는 독립적인 어른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일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란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국가에서 통치자는 통치자의 일을, 수호자는 수호자의 일을, 생산자는 생산자의 일을 할 때 조화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가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30, 40이 되어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의 선택에 개입하며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조언 하나하나에는 분명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신뢰의 부재로 느껴집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플라톤은 메논에서 덕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 그의 답은 놀랍습니다. 진정한 덕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 안에서 스스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삶의 지혜도 부모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스스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아름다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좋은 정원사는 식물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하지만 식물 대신 자라주지는 않습니다. 식물은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자라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지만 자녀 대신 살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실수를 미리 막아주려 하거나 자녀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려 하거나 자녀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는 것은 정원사가 식물을 뽑아서 더 빨리 자라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식물은 뿌리째 손상되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거리 조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한 걸음 물러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의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녀가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크리톤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를 탈옥시켜 구하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은 부모-자식 관계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실수를 막아주면 자녀는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거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은 적절한 비율과 거리를 유지할 때 아름다움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적절한 거리란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 응답할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녀의 삶에 관심은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리,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플라톤은 법률편에서 노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이 든 사람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조언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언자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평가에 신경 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쁘고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도 이루고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가 나의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삶보다 바르게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글라우콘이 던진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고통받는다면 그래도 정의롭게 살 것인가? 반대로 당신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명예와 부를 누린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옳은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가? 플라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화가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이성이 욕망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나의 기계가 옳은 일을 위해 발휘될 때 나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내 영혼의 세 부분이 불균형 상태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발견한 핵심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 깨달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에너지가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며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늙은 사람으로, 생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 자존감을 유지한다면 노년은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내면에서 찾은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삶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거나 철학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거나 아테네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테네 시민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지만 그의 영혼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양심의 평온입니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평범하게 살지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비록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면의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로 얻을 수 없으며 타인의 칭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바르게 살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철학적 수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란 영혼을 육체로부터 그리고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저녁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살았는가? 오늘 나는 옳은 일을 했는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내면의 기준을 세워갑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국가론 마지막 부분에서 에르의 신화를 들려줍니다. 죽은 후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 자녀의 짧은 답장에 섭섭함을 느끼며 배우자의 작은 행동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얇아지듯 마음도 약해져서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 상처받는다고 세상이 각박해져서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걸까요? 플라톤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다른 답을 제시했습니다. 상처는 대부분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나의 해석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불행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실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유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운 통찰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그 말의 그림자를 듣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기대를 통해 그 말을 걸러서 듣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석이 우리를 상처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명절에 일찍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다른 부모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이에게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바쁘겠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네.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지만 두 번째 부모는 평온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문제는 자녀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서 옵니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지식과 의견을 구분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지만 의견은 불확실하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지식이 아니라 의견에 기반합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를 피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실제로는 회의 중이었거나 핸드폰을 두고 나갔거나 다른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말수가 적어지면 내게 관심이 없어진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깊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지도 않고 의견을 지식으로 착각하며 그 착각된 지식으로 스스로를 상처받게 만듭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런 잘못된 해석의 패턴은 더욱 고착화됩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하나의 렌즈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행동을 배신의 징조로 해석하게 됩니다. 과거에 무시당한 기억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영혼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신화적 표현이지만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그 기억이 현재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나를 상처 입혔던 누군가의 그림자를 겹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탁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다면 그 상처가 정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나는 자동적으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했나요?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 나는 즉시 나를 잊어버렸구나라고 판단했나요? 이런 해석들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내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의견일까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굴 밖으로 나가 진정한 빛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동굴, 즉 우리의 편견과 과거의 상처라는 동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플라톤도 동굴에서 나온 사람이 처음에는 햇빛에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해석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두 번째 비밀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흑백 논리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가깝게 지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관계를 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연락을 끊어야 하나 아니면 계속 고통스러워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가까이 지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 너머에 제3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절제를 통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4가지 기본 덕목을 제시합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 중에서 절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덕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절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제란 영혼의 세 부분, 즉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절제란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능력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단절되지도 않는 지점, 바로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이 절제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이 균형의 부재에서 옵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며 너무 깊숙이 내 삶에 개입하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진정한 교감이 없습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더 높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란 상대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멀리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연결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 절제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넉넉해서 여러 관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관계도 견딜 수 있었고 거리 조절에 실패해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고 감정적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절제의 덕목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쾌락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행복은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즐겁다고 해서 매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만날 때 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제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긴 전화 통화 대신 짧은 문자로 안부를 나누거나 깊은 대화 대신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도시국가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은 국가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적절한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크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너무 작으면 외부의 위협에 취약해집니다. 인간관계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경계가 너무 높으면 단절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공유하고 어떤 부분은 개인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런 거리 조절이 냉담하거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은 적절한 위치와 거리를 유지할 때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내듯이 인간관계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말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서는 용기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나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퇴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하다고 바로 관계를 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플라톤은 법률편에서 나이 든 사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호회 사람들, 동네 지인들까지 관계의 그물망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명절이면 인사할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경조사 때마다 연락할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성공한 삶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외롭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플라톤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리시스에서 우정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단순히 자주 만나는 사람인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서로에게 유용한 사람인가? 대화가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영혼이 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며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관계, 그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런 관계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명의 그런 친구만 있어도 삶은 충만해집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는 표면적입니다. 만나면 날씨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 자랑을 하다가 헤어집니다. 서로의 진짜 고민을 나누지 않고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얕은 연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에만 의존할 때 발생합니다.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굴 속 그림자만 보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얕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가면, 즉 그림자만 보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위로도, 깊은 이해도, 영혼의 교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의미가 있었나? 나는 누구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가벼운 대화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는 이 깊은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제자들만을 곁에 두었고 그들과 함께 영혼과 불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몇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플라톤은 향연에서 사랑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한 여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것들로 연결됩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거나 같은 직장에 다닌다거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깊은 관계가 되려면 이 표면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어둠을 벗어나 빛을 보는 것은 눈이 부시고 불편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대화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야 하고 내 상처를 보여줘야 하며 거절당할 가능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빛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깊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진실한 연결을 만든 사람만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된 삶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된 삶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으로 안정적인 것은 넓게 퍼진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가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과의 연결이 얕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깊이 연결된 몇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플라톤은 법률편에서 노년의 삶에 대해 조언하며 나이 든 사람은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모든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는 관계,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힘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친구가 배려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끝은 언제나 자기 성찰입니다. 그의 모든 대화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고 플라톤은 그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왜 자기인식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 대화편에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은 모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춥니다. 내가 평온하면 타인도 평온하게 보이고 내가 불안하면 타인도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면 타인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다면 그것은 정말 자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의미와 즐거움을 찾지 못해서 자녀로부터 그것을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친구들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느낀다면 정말 그들이 나를 배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어서 그 감정을 친구들에게 투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개인 영혼의 확대판이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 내면 상태의 확대판입니다. 내 안이 혼란스러우면 관계도 혼란스럽고 내 안이 평화로우면 관계도 평화롭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진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 활동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피할 수 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내면과 마주하는 것,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은 바로 이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영혼의 세 부분, 즉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내 안의 이 세 부분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돌본다는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책을 읽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본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에 열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글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욕망을 돌본다는 것은 건강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는 것처럼 삶의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채우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즉 내 삶이 충만할 때,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허하고 불행하면 타인에게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무너집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선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가장 선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것은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내가 내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를 돌보는 핵심입니다.
매일 저녁 나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살았는가?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했는가? 결국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의 존중도 의미가 없으며, 내가 나와 평화롭지 못하면 타인과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며 나 자신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철학적 통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